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NPL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일컬을 정도로 새로운 투자 기법입니다. 제가 직접 AMC 회사라는 거는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 그래서 AMC,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자산관리회사를 한 6년 정도 경영을 하면서 NPL을 직접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NPL은 정말 초창기에는 정말 작은 소액을 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저희 직원들만 하더라도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해서 한 2, 3억도 벌은 직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투자 기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너무 이제 음성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NPL을 양성화시키자 해서 대부업 쪽으로 몰아간 거죠. 그래서 대부업 등록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렇게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기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법이 되는 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그렇게 문구가 법조문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갖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98년도에 IMF가 97년도에 우리가 12월 달에 닥쳤잖아요. 그래서 그 IMF를 겪으면서 더 이상은 우리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 채권을 우리 스스로가 소화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막대한 부를 외국의 투자법인들이 들어와서 NPL을, 부실 채권을 갖다가 그 사감으로 해서 많은 국부에 유출이 있었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 채권을 일반 국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댁에 가서 한번, 조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NPL이란 무엇인가? NPL을 지금 이제 교재상으로는 지금 이제 사례를 먼저 들고 거기에 따라서 NPL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보다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는 대출의 발생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행원으로서 한 16년 은행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하고 난 다음에 부실화되지 않습니까? 이자를 못 낸다, 그리고 원금을 회수를 못한다 그러면 그 관리하는 과정까지 쭉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NPL을 이해하실 때 이 대출 과정부터 이해를 하시는 것이 NPL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대출을 신청을 하러 가면은 담보를 요구를 하죠. 그리고 대출과 동시에 자금의 용도를 반드시 물어보고요. 어디에 쓸 거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살 때 쓸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내가 가사에 써도 된다, 가사에 쓰겠다,
또는 내가 무슨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전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도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의 용도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직업, 연소득, 기타, 대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 검토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담보물 심사입니다. 여기에서는 5억 원이죠. (5억 원인데) 이 아파트인 경우는 KB 시세라고 해서요. 거래 가격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5억짜리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조사해보니까 5억이더라.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해보니까 또 5억이더라. 그 다음에 실거래도 5억이더라. 그럼 5억이 이 담보물의 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은행은요. 담보 인정비율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LTV라고 하죠. LTV. 그래서 담보 인증 비율을 은행에서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한 70%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토지 같은 경우는 50%, 상가 같은 경우 50%. 곱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5, 7, 2, 35에서 여기서 3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담보물 심사에서 3억 5천까지는 해줄 수가 있어요. 3억 5천까지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차주 A씨가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방 하나당 소액보증금을 빼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주인이 경매 넘어가기 전에 방 하나씩 전세를 놓고 나가는 수도 있어. 3,500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실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경매에서 나중에 배당받을 적에 배당 우선순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방수 곱하기 소액보증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액보증금은요. 경매에서 배당받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여기서 살고 있다. 그럴 때는 방수를 하나를 빼줘.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얘기되는 방이 예를 들어서 방 3개. 그러면 방 2개만 빼면 되겠죠. 그럼 7천만 원을 빼죠. 3,500 곱하기 2. 그러면 7천만 원을 뺍니다. 마이너스 7천만 원. 그러면 이분은 3억 원을 대출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한도가 2억 8천이에요. 자, 전에는 이렇게만 갖고 2억 8천만 원 대출을 실제 은행에서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이제 DTI라는 개념이 있는데 데프트, 부채, 투 더 인컴, 소득에 대한 부채. 그러니까 내 소득이 얼마냐. 그래서 연소득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곱하기 4배. 이런 식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연소득이 내가 연소득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5배. 그럼 2억 원까지는 대출 가능. 그래서 둘 중에 적은 거를 해줘요. 얘하고 얘하고. 근데 요새는 DTI가 바뀌어갖고 DSR. 요게 이제 9.13 대책이 발표가 돼갖고 나온 개념이 DSR인데 총 부채예요. 내가 총 부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다른 뭐 담보대출 이런 거 플러스에다가 1년에 상환하는 금액. 만기가 도래해서 1년에 얼마큼을 상환한다. 이것까지 다 계산 빼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 심사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게 다 없다. 다 충족이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요. 다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은 2억 8천인데 그냥 2억 5천만 원만 쓰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출 금액이 2억 5천.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우고요. 그러면 은행에서는요, 만약에 이 A씨가 대출을 연체를 시켰어요. 그럴 경우에 연체를 시킨다는 얘기는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출을 할 때 정상이자가 있고요.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정상이자는 아파트 담보대출이니까 뭐 당신 뭐 개인 신용도를 평가를 해갖고 연 4.5%에 해주겠소. 이게 결정이 돼버려요. 대출이 실행될 때. 정상이자. 단 연체이자는 그렇지가 않아. 연체이자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겠다. 이러면은 한 11% 정도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요. 연체이자가. 그러나 종전에는 무조건 24%예요. 24%를 연체이자를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제2금융권이나 사채업은 이 당시에는 한 36% 갔었거든요. 최고 연체 이율이. 그래서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높았는데 24%까지 해왔던 대출금이 여지껏 있다는 거죠. 부실채권 속에.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적용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연체 이율은 높은데 이 연체 이율을 받아내려면은 여기다가 2억 5천이면은 원금밖에 못 받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120%를 더 추가로다가 해줍니다. 그래서 2억 5천 곱하기 120% 하니까 3억 원이 되죠. 이게 만약에 아파트가 아니다. 상가다, 토지다. 이렇게 되면 130%. 네, 130%. 그리고 이게 은행이 아니고 만약에 제2금융권으로 갔잖아요. 무슨 저축은행이나 뭐 보험 이런 경우 140%까지 들어와요. 140%까지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설정 금액의 중요성은 우리가 NPL을 나중에 투자를 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정 금액 한도인 이 경우에서는 3억 원까지가 내 권리 금액이 돼. 연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억 원까지가 이 설정 금액인데 설정 금액을 초과해 만약에 이 아파트가 5억 원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억 원이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5억 원. 그러면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5억 원 낙찰. 근데 여기서 이제 5억 원에서 빼야죠. 1순위 3억. 근데 1순위보다 먼저 있는 게 선순위죠. 그러면 이 배당 순위를 보면 첫째 경매 비용. 경매 배당 순서입니다. 경매 비용을 제일 먼저 빼가고 두 번째 선순위 채권. 그냥 순서대로 쭉 말씀드릴게요. 당해세.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임금채권은 근데 거의 발생을 안 하죠. 네. 요거랑 같은 동급인데 당해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거냐면은 이 해당 부동산에 이 아파트에만 속하는 세금이야. 즉 당해세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요. 요거는 상속증여, 재평가. 재산세는 경매 개시 결정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해세는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소액보증금 아까 방 2개 차감했죠.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세입자가 있으면은 빼주는 거고 세입자가 없으면 안 빼죠. 주인이 그냥 살다가 경매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안 빼. 그러면 경매 비용은 어차피 그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을 안 합니다. 뭐 많아 본댔자 1% 안에서 움직이죠. 경매 비용은. 그래서 요거 빼고 그 다음에 5순위로 들어와 갖고 이제 1순위 저당권. 그 다음에 2순위가 있으면 2순위.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세금은 맨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저당권이 여기에서 보면 5억 원 낙찰이 되면 3억 원까지. 왜? 연체 이자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매에 들어갔다. 그래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아 이거는 그냥 한 2차례 이렇게 연기가 됐다. 그러면 전부 다 무조건 그냥 꽉 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증설정 120%를 해갖고 3억 원에 설정이 되는데 요까지는 내가 다 받는다. 그러면 남은 금액은 뭐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해갖고 다 남았어. 얘도 없어. 이순이 없어. 그러면 채무자. 대출을 받은 집주인 있죠? 채무자라고 얘기하지만 대개 은행에서 보면은 채무자하고 담보 제공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채무자가 아니고 담보 제공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담보 제공해 주는 경우 있죠? 그럼 아버지한테 줘야지 아들한테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담보 제공자. 여기서는 이제 채무자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 중에 대출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 설정 금액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연체 금리, 연체 이자는 연체 이자가 24%가 옛날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 하면 이게 복리로 늘어나잖아요.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자가 5년 지나면 원금이에요. 연체시켜서 5년 지나면 여긴데 이게 NPL 시장에서 식재 물건을 검토를 해보면은 이게 유찰이 됐다가 취하를 시켜버려 또 원금이 내가 경매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제가 채권자예요. 그래서 경매를 집어넣었는데 내 원금을 회수 못할 것 같아. 그럼 취하를 시켜버려. 그리고 또 있다가 다시 집어넣어. 그래서 3년, 4년 가면은 이게 5년 지나가면 원금만큼 늘어나. 근데 그걸 다 받는 건 아니겠죠? 어디까지 받는다? 설정 금액까지 받는다. 옛날에 여기에다가 140%, 150% 받는 게 허다했어요. 제2금융권은. 요새도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해요. 사채업자는 150% 설정 훅 해.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실 거고. 다음은 노트에 넣지만 경매 발생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요 시점에서 이제 연체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까지는 지점에서 관리를 해요. 대출을 해준 지점에서.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이자 내세요, 이자 내세요. 왜 안 냅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내죠. 뭐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겠습니까? 그죠? 돈이 없어서 못 내요. 3개월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황색 등록을 해놓고 여기서 은행에서는 이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은행에 보면은 관리부서가 있어요. 그 관리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대출을 연체해서 집중 관리를 하는 부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하는 거는 뭐 무슨 대부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식 표현입니다. 근데 대부계 안에 관리부가 따로 있어.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본점으로 이관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본점으로다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본점 관리부로 갔는데, 본점 관리부에서는 모든 은행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다. 그럼 전국에 300개 지점이 있다. 그럼 300개에서 다 일로 오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거를 모아갖고 6개월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매 개시 검토가 되는 거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여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러지만은 준비하는 기관이 한 물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300개 되는 점포에서 몇 건씩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서울만 같아도 법원이 5개나 있잖아요. 그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앙. 이렇게 5개가 있으니까 그걸 분류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 관리부에서 6개월 동안은. 그래갖고 6개월에서 다시 6개월이 지나면 여기서부터가 법원입니다. 쫙 분류를 해갖고 해당 법원에다 다 접수를 시켜버려요. 관리부에서. 그러면 법원에 접수가 됐죠. 경매 내주세요.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접수가 딱 돼요. 그러면 접수가 됐다는 얘기는 등기부등본상에 제일 상단부에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딱 떠버린다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1년쯤 거의 되는 시점에서 경매가 법원에 접수가 됐다는 얘기고, 그럼 법원에서는 그 많은 은행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저축은행이 이거 뭐고 개인 이거 뭐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오고 나서 6개월이 다시 지나야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뭐 할까요? 감정을 하죠.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아파트 5억 원짜리인데 그러면 대출받은 시점에서 언제 이전에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1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2년, 3년이 지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3년이 지났으면 아파트 가격이 변동이 됐겠죠. 다행히 올랐으면 괜찮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은행에서 법원에다가 경매해 주세요 하고 집어넣을 때에 비용을 납부를 해. 이거를 경매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감정을 하는 거예요. 감정은 법원에서 입찰을 해갖고 감정평가법인에다가 넘깁니다. 그래갖고 감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죠. 채무자한테 통보. 그리고 여기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에게도 통보. 통보라는 절차를 거쳐. 근데 이게 통보가 안 된다. 그럼 경매 개시가 되질 않아. 채무자가 야, 이거 내지 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법원에서 통보가 왔는데 나 안 받을래. 이리저리 피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2번, 3번 그러니까 송달이라는 절차인데 송달을 해서 안 되잖아요. 송달을 해서 본인이 안 받으면은 채무자가 그러면은 바로 경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공시송달을 해야 돼. 근데 공시송달로 바로 안 들어가요. 주말 송달, 야간 송달. 이 절차를 거치고 나야지만 공시송달을 해줘. 그래서 그 시간이 후딱후딱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 송달이 안 돼버리면은 무진장 늦어. 왜 이 절차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NPL로다가 은행에서 채권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무자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어. 법원에서. 우리는 저축은행이든 어느 은행이든 뭐 유동화회사든 거기서 물건을 사잖아요. 채무인수로 사든 어떻게 하든 사든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채무 이전이라는 걸 해요. 이제 채권 양수도 계약해 갖고 하면은 그 등기부등본에 은행에서 을구에 가면 은행에서
투자가로다가 변동을 시켜준다고. 근데 그 변동됐다는 거를 또 채권 채무자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 근데 안 받아, 이놈이. 그럼 공시송달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절차를 하시라는 얘기야. 이건 실무적인 얘기야.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이런 식 하지도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통보라는 절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기타 감정도 하고, 요거를 감정을 하는데 그냥 법원에서 감정했다고 그래갖고 법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요 감정 가격을. 그리고 요 감정 가격에 의해서 1차 경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감정가. 2차는 1차 곱하기 20%인데 법원에 따라서는 30%씩 떨어져, 지방은. 일산, 고양지법 있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30%예요. 그래서 고양 쪽에 제가 아파트가 많이 나왔댔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1차 하면은 무조건 30% 떨어지잖아. 그 2차 하면은 또 떨어지잖아. 그래서 20% 떨어진다고 30% 떨어진다고 그 경매 들어가는 금액 산정하는 게 달라야 돼, 방식이. 그거는 뭐 나중에 경매 강의 들으실 적에 그쪽에서 좀 자세히 들으시겠지만은 떨어진다. 3차는 2차 곱하기 20%다. 4차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30%씩 가죠. 요까지 떨어지면은 한 49% 정도, 1차 감정 가격이 40%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절반. NPL은요? NPL은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는데 제일 좋은 게 이렇게 해서 1차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후딱 끝나잖아. 일단 시작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통보 끝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때 들어가면 그러니까 채권자 변경 신청만 해 들어가면 돼. 그러면 승부가 빨라. 요때 들어가도 돼. 근데 요때는 잘 안 팔어. 왜 안 팔까요? 자기네들이 얼마가 이익이 안 되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가격 결정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격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같은 회사들은 적게 갖고 와야지 우리가 투자가가 이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들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 내려가면은 안 좋아. 4차가 넘어가면은 어떨 때는 NPL 말고 경매로 사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NPL이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근데 NPL을 살 때 경매 들어가기 전에 요 과정에 있을 때 있어요. 6개월이 지나면은 단순히 말씀을 드려갖고 6개월이 지났잖아. 연체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NPL이라고 그럽니다. 부실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법원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경매가 진행이 된 거는 아니죠. 경매 진행 물건이라고 그러지. 요거는 경매 진행 물건이다. 경매에 접수는 됐는데 아직 진행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요건 진행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NPL 할 때 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진행 물건. 요때 사면은 단점은 가격을 좀 싸게 사올 수가 있어. 왜? 은행도 모르고 나도 몰라, 투자가도. 그러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에 세입자, 그 다음에 무슨 뭐 세금 압류 금액 이런 거를 직접 조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 여기는 다 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왜 경매 기록지 보면은 경매 사건 번호가 나오면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1차 진행이 된 것들은 쭈루룩 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예정 물건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있다고. 그런 건 직접 투자가가 또는 투자회사가 조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경매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1차, 2차, 3차. 딱 해서 3차에서 이제 낙찰됐네. 낙찰이 되면은 일주일 이내에 경락 허브 결정을 판사가 하죠. 이의 제기하면 또 안 되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채무자가 내가 돈 갚을래 그런다고. 그럼 갚아라. 없던 거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 이런 비용 같은 것까지 다 물어내야죠. 연체이자까지 싹 채무자가. NPL을 샀어요 여기서. 여기를 갔는데 나는 그래서 요 아파트가 괜찮아 보여서 내가 NPL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가 살고 싶잖아. 그지? 아니면 샀다가 팔면 또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런데 채무자가 야, 나 돈 생겼어 갑자기. 그래서 갚을 거야. 그러면 요때까지 연체이자는 싸그리 다 내가 이익이 되죠. 그래도 손해는 안 나지. 왜? 연체율이 24%니까. 아시겠죠? 승부가 빨리 났지 대신. 자, 이렇게 되는데 낙찰이 되고 나서 대금 납부 기간이 있죠? 대개 통상 이제 1개월 주잖아요. 1개월 되면 배당기일을 정해서 배당해주고 여기다가 제3자한테 이때 들어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낙찰이 됐는데 돈을 안 낸다. 그러면 재경매. 여기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재경매. 경매 보증금은 몰수하고 경매가 끝난 뒤에 차감을 해버려. 차감을 해버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것이 지금 대출 발생 과정부터 해서 경매가 마무리될 때까지 과정이고요. 요 과정을 아셔야지만 NPL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럼 보실까요? 자, NPL은 교재를 잠깐 같이 보시죠. 글씨가 작기 때문에. NPL은 Non Performing 여기에서 앞자를 따서 NP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퍼포밍이라는 뜻 자체가 은행에서는 실행한다. 이런 뜻을 영어를 갖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된 대출금이야. 그럼 실행이라는 건 원금 회수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수익 여신, 미실현 여신, 미실현 대출금, 론은 영어로다가 대출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대출이지만 은행 용어로는 여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예금은 수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에서는요. 그래서 미실현 대출금. 근데 미실현이다. 무건비 실현이 안 돼. 원금 회수가 안 된 거야. 이자도 회수가 안 되고. 그래서 복잡한 얘기 하지 말자. 부실채권이다. 그래서 NPL은 부실채권이다. 아까 대출 발생 과정에서 제가 저당권 설정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저당권이 은행에서 갖고 있는 채권이죠. 채권은 내가 돈을 빌려두고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 받았으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채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무자, 채권자, 채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은행이 부실채권은 마냥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BISB를 맞춰야 되거든. 그죠?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는데 이 부실채권의 개념이 대출을 하고 나서 6개월 이상 연체.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6개월 이상 연체됐다. 자, 요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은행감독원이 있어요. 은행감독원이 하는 역할은 은행이 건전해져야지만 국가의 재정이 건전해지고 신용도가 유지가 되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또는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높은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감독원에서는 각 은행들이 그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계속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출금을 5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째가 정상인데요. 정상대출금. 정상은 정상대출금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연체해. 2, 3일. 2, 3일. 근데 한 달은 안 넘어가.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돼. 정상. 두 번째가 요주인데요. 요거는 종종 자주 연체를 해. 그런데 1개월씩 연체할 때도 있어. 이건 주의해야 되겠죠. 한 달 동안 이자를 못 내네, 이 사람이. 무슨 영업을 하길래. 고정. 고정은 이건 무조건 3개월 이상 연체예요. 3개월 동안 이자를 못 내니까 아까 관리하는 데서 경매 얘기할 때 본점으로 이관 보내버려요. 지점에서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은. 이때까지 지점에서 연락 오다. 그래서 고정 4번째가 회수 의문. 정확한 용어로는 이거 대출금 이거 회수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자였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원금 이거 회수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도 이거 진짜 원금 회수가 되냐?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2단계에서 회수 의무는 뭐예요? 6개월씩 일단 넘어가지. 경매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회수가 될까 말까. 용어는 여기에 나온 그대로지만 추정 손실이 있어요. 이건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대출금을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추정 손실은 경매 집어넣었더니 원금 회수가 안 되더라. 그러면 딴 채무자의 다른 자산으로다가 이거를 보충을 시켜서 원금 회수가 될까? 아닐걸. 딴 자산도 없는 거 보니까 손실이 거의 얼마만은 손실을 받네.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1번이 높고 5번이 낮잖아요. 그래서 3번. 고정 이하의 여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실채권이다. 정상과 요지혜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 분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NPL을 공부를 하는데 왜 이 금융감독원의 대출 분류까지를 들먹어 가면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 근데 이 모든 은행의 건전성은 우리는 이미 이 BIS 비율이라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럼 BIS 비율이 과연 뭐냐 이거지. 그러면 BIS 비율은요. 여기에 자기 자본입니다. 총자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총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총부실채권. 총부실 여신 총액이기 때문에 고정이하의 여신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자기 자본은 급격히 올릴 수가 없지요. 이게 많으면은 이게 고정이야. 이게 똑같아. 근데 자본금이 막 늘어났어. 그 BIS 비율이 높아지지. 거꾸로. 그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잖아. 얘는 정해져 있지.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실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팔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BIS 비율이 높아지잖아. 높아진 만큼 은행이 건전하다고 판단을 할 거고, 외국에서. 그러니까 뭐 국제결제은행 같은 데서 한국에 있는 신한은행은 BIS 비율이 높네, 건전하네. 그러면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많구나. 그러면 한국의 자산은 건전하다.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감독원은 끊임없이 이 고정이하의 여신을 각 은행들마다 제1금융권뿐만이 아니고 제2금융권이나 보험회사 이런 데들까지도 전부 다들 통제를 하죠. 일정 금액으로 유지하라. 그러다가 BIS 비율을 8%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8% 이하로. 자산 건전성을 할 때. 근데 이게 15%씩 했었다고? 그럼 15%에서 낮춰야 되잖아. 그죠? 낮춰야 되기 때문에 얘를 낮춰야 되지. 얘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축은행들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다시. 어떤 문제였었냐면은 저축은행이 부도 사태가 난 결정적인 원인은 PF 대출을 했었습니다. 건설회사에 PF 대출을 막 몰아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군데서 막 100억, 200억씩 해갖고 건설회사들이 저축은행을 인수를 한 거예요. 자기네 자본을 갖다가 만드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프라임 저축은행 부도난 거 아시죠? 그게 프라임 그룹의 1층에 있었다고요. 거기서 자금을 조달을 하다가 프라임이 부도가 나니까 프라임 그룹 전체가 또 부도가 났잖아, 지금. 이렇게 해서 자금 창구를 이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15% 이상, 18%씩 BIS 비율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들어간다. BIS 비율을 8%로 낮춰라. 낮추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상위 20개 저축은행이 싸그리 이름이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OK저축은행이니 몬저축은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BIS 비율은 은행감독원에서 자산 건전성. 그러니까 결국은 부실채권을 정리를 해라. 정리를 하는 방법이 뭐냐? 팔어. 이 상태로 팔어.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에요. 채권을 팔어. 그럼 채권이 뭐야? 저당권이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